복녀의 시선이 허공을 헤맵니다. 준우야, 제발 살려줘. 엄마, 또 그래요? 저희 제주도 가요. 119 부르세요. 뚝. 바닥에 흩어진 약봉지와 깨진 컵 사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왼팔은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눈이 서서히 감깁니다. 시간은 흘렀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밤이 복녀의 마지막이 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는 일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정복녀는 올해로 79입니다. 낡은 원룸형 주방 한쪽에서 미역국을 천천히 저으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 저녁 공기를 느낍니다. 해는 벌써 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힙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복녀는 국자를 들고 냄비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아들 준우는 25살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복녀는 54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고 복녀는 시장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젓갈을 팔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복녀는 웃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술버릇이 나빴습니다. 번 돈을 술집에 다 쓰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들만큼은 대학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복녀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러다 이제는 명절이나 제삿날에만 연락이 옵니다. 복녀는 한숨을 쉬며 국자를 놓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복녀는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전화를 받습니다. 준우입니다. 엄마. 응, 준우야. 복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반가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준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올게요. 제사도 하고요. 복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 산소, 제사. 그 말만 하려고 전화한 겁니까? 복녀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라. 조상덕 봐야지. 네, 그럼 이따 봬요. 준우야, 너 요즘 괜찮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엄마. 바쁘니까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깁니다. 복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통화 시간 41초. 복녀의 손이 떨립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아들은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복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부엌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말걸 사람도 없습니다. 복녀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고 흰밥 한 공기와 김치 접시 하나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 밥상입니다. 예전엔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까지 5 식구가 둘러앉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 집을 얻었고 손녀 혜린이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복녀 혼자입니다. 복녀는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요? 평생 아들 하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이 텅 빈 방뿐입니다. 복녀는 물컵을 듭니다. 그런데 손이 떨립니다.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사람입니다. 복녀 같은 늙은이 걱정까지 하면 안 됩니다. 복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데 가슴이 조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복녀는 가슴을 손으로 누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두근두근. 복녀는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진정하라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사연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춥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야 할 가족이 때로는 제일 차갑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춥다. 맞습니다. 복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복녀를 찾지 않습니다. 41초 통화로 끝입니다. 복녀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눈앞이 흐려집니다. 뇌가 멍해지고 귓가에서 이명이 울립니다. 복녀는 비틀거립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컵이 산산조각 납니다. 복녀는 의자를 붙잡으려 하지만 의자도 함께 넘어집니다. 쿵. 복녀는 바닥으로 천천히 쓰러집니다. 바닥은 차갑습니다. 복녀는 눈을 감았다 뜹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왼쪽 팔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녀는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여 핸드폰을 찾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탁자 위에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팔을 뻗습니다. 손끝이 탁자 모서리에 닿습니다. 핸드폰을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쿵.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복녀는 간신히 아들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녀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제발, 제발 받아다오. 여보세요? 준우의 목소리입니다. 복녀는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우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몸을 못 움직여. 준우야. 119 좀. 복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숨이 가쁩니다. 준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지금 어디 아프세요? 쓰러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때 배경에서 며느리 가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지금 탑승 시작했어요. 빨리요. 준우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 공항이에요. 이제 탑승하는데 지금 취소 안 돼요. 준우야, 제발 살려줘.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준우는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저희 제주도 가요. 119 부르세요. 준우야. 뚝. 전화가 끊깁니다. 복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집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아들아, 엄마가 쓰러졌는데 너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구나. 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엄마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쓰러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가영이 팔을 잡아당깁니다. 여보, 뭐해요? 탑승 마감 5분 전이에요. 가영은 여권과 탑승권을 손에 쥐고 준우를 재촉합니다. 준우는 망설이며 말합니다. 엄마가 쓰러졌대. 몸을 못 움직인대. 가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갔더니 멀쩡하셨잖아요. 관심 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목소리가 진짜 이상했어. 준우는 핸드폰을 다시 꺼냅니다. 하지만 가영이 준우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이 얼마짜리인데요? 300만 원이에요. 지금 취소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아요.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 여행 한 번 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가영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준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맞습니다. 1년 동안 가영이 이 여행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압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힘들고 시어머니 뒷바라지도 지쳤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만큼은 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요. 119 부르시라고. 그리고 우리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린다고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119를 부르면 됩니다. 구급차가 가면 됩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씁니다. 엄마, 119 부르세요. 우리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송. 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영을 따라갑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는 내내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가영이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강하신 분이잖아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자신을 키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하실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좌석은 창가입니다. 가영은 신이 나서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습니다. 준우도 억지로 웃으며 함께 찍습니다. 가영은 곧바로 SNS에 올립니다. 오늘부터 힐링 여행. 남편이랑 1년 만에 제대로 쉬러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라는 글과 함께 환하게 웃는 셀카를. 준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준우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 그 어딘가에 엄마가 계십니다. 쓰러져 계십니다. 준우는 눈을 감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되뇌입니다. 그 시각 복녀는 바닥에 누운 채 눈을 뜹니다. 의식이 희미합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집니다. 문자 알림입니다. 복녀는 간신히 눈을 떠서 화면을 봅니다. 준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엄마, 119 부르세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119를 부르라고요. 복녀는 핸드폰을 들어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바닥에 떨어집니다. 복녀는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준우야, 엄마가 전화도 못 거는데.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복녀는 눈을 감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스며듭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밤이 깊어갑니다. 복녀의 집은 조용합니다. 불빛도 없습니다. 복녀는 바닥에 누운 채 숨만 가쁘게 쉽니다. 왼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른손도 점점 감각이 사라집니다. 뇌경색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기장판 타이머가 꺼집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집니다. 방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녀는 추위를 느낍니다. 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불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어린 준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웃던 아들. 대학 합격증을 들고 엄마 덕분이야. 라고 외치던 아들. 결혼식 날 엄마 평생 효도할게요 라고 눈물 흘리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엄마를 두고 복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혀가 굳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서럽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밤 10시, 11시, 12시. 복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입술이 파래집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미역국 한 그릇이 그대로 있습니다. 복녀가 마지막으로 끓인 국입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끓인 국입니다. 하지만 그 국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도 사라졌습니다. 복녀의 체온처럼 말입니다. 복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졌고 어둠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걸까요? 복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복녀의 손이 축 늘어졌고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그리고 숨소리가 희미해집니다. 라디오는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심야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혼자 계신 분들 많으시죠? 외로우신 분들, 아픈 분들, 힘드신 분들. 이 밤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복녀의 귓가에 희미하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복녀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복녀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 때, 준우를 업고 잠재울 때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감겼습니다. 복녀의 손은 여전히 핸드폰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닿지 못한 채로. 다음 날 저녁 서울역 근처 버스 정류장입니다. 기숙사 버스에서 한 여학생이 내렸습니다. 정혜린 21살입니다. 복녀의 손녀입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린 혜린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2주 동안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할머니는 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혜린 전화는 무조건 받으셨습니다. 혜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린은 서둘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할머니 집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혜린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어디 나가셨나? 아니면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십니다. 그냥 잠깐 외출하신 거겠죠. 혜린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이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힙니다. 혜린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할머니는 늘 불을 켜두셨습니다. 어두운 걸 무서워하셨으니까요. 혜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린은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혜린이에요. 할머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혜린에게 준 비상 열쇠였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혜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어둡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혜린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혜린은 숨이 멎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미역국 한 그릇과 흰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혜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엌 바닥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혜린은 달려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혜린은 할머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혜린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혜린은 귀를 할머니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숨을 쉬고 계십니다. 살아계셔. 할머니 살아계셔.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만에 연결되었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여기요. 빨리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숨을 거의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혜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조대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혜린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눈도 안 떠요. 손도 차가워요. 호흡은 하고 계신가요? 네, 아주 약하게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환자분 옆에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린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제가 왔어요. 혜린이가 왔어요. 혜린의 눈물이 할머니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느끼셨죠? 제가 왔어요. 할머니. 복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혜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곧 병원 가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린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누가 이렇게 했어요? 왜 혼자 여기 계셨어요? 아빠는요? 아빠한테 연락했어요?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구급차였습니다. 혜린은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2층이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대원들은 즉시 복녀를 살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뇌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얼마나 오래 쓰러져 계셨나요? 대원이 혜린에게 물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발견했어요.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원들은 복녀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혜린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가요. 놓지 않을게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혜린은 할머니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였습니다. 응급실입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복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혜린은 응급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혜린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됐어요. 골든타임이 지나서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요? 네. 왼쪽 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언어 장애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말씀도 제대로 못하실 거예요. 혜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회복은 되시나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는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환자분이 최소 24시간 이상 방치되신 것 같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탈수도 심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혜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네, 손녀예요. 보호자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분들이요.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혜리나. 무슨 일이야? 해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뭐? 엄마가? 준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저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뇌경색이래요. 뇌경색? 그게 언제? 어제부터 쓰러져 계셨대요. 24시간 넘게 혼자 계셨대요. 아빠 할머니 어제 전화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어제 전화했는데. 그럼 왜 안 오셨어요? 할머니 지금 반신마비예요. 말도 못하셔요. 혜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배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가영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사진 찍어야 한다니까요. 해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진? 지금 할머니가 죽어가는데 사진을 찍는다고요?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엄마한테 미안한데. 우리 지금 여행 중이야. 여행요. 해리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해린을 쳐다봤습니다. 해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쓰러지신 거 알면서 여행 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전화하셨을 때 우리가 공항이었어. 그래서 119 부르시라고 했고. 그럼 왜 바로 안 오셨어요? 비행기 취소하고 왔어야죠. 혜린아, 목소리 좀 낮춰.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이번 제주도 패키지가 300만 원이 넘었고 지금 취소하면 환불도 안 돼. 그리고 엄마가 119 부르실 줄 알았거든. 해리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도 못 걸으실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24시간 넘게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아빠, 그거 알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할머니 보호자 필요해요. 우리 내일 들어가는데. 내일이요? 비행기 표가 내일이라. 미안하다. 해리나, 엄마 좀 부탁해. 우리 내일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갈게. 해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해리나, 아빠도 힘들어. 이해 좀. 해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해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SNS 앱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계정을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윤가영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방금 1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건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힐링 여행. 남편이랑 1년 만에 제대로 쉬러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좋겠어요. 힐링 되세요. 해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해리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해리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죽어가는데 와인을 마시고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24시간 넘게 쓰러져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사고 있습니다. 해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면회 가능합니다. 해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해리는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혜린이요. 복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이 떠졌습니다.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할머니, 아빠 말씀하세요? 복녀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리는 할머니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내일 와요. 복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음일까요? 미련일까요? 고통일까요? 해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복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해리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중환자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복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정오, 병원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준우와 가영이 내렸습니다. 준우는 피곤한 얼굴이었고 가영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러 짐을 풀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해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붓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해리나.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우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해리는 손목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는 아침 8시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면 오는데 지금 12시예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해리나, 어른한테 말투 좀 조심해. 우리도 집에 들러서 짐 풀고 씻고 온 거야. 할머니 죽어가시는데 짐 풀고 씻을 시간은 있으셨네요. 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애가 지금 됐어. 준우가 가영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혜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상태는 어때? 뇌경색이에요. 왼쪽 반신마비요. 말도 제대로 못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골든타임 놓쳐서 후유증이 크다고 했어요.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야? 네. 아빠가 그제 전화 받고 바로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살아계시잖아요.
이제 요양병원 알아봐야겠네요. 우리 집에 모실 상황은 아니니까요. 해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병원 말이야. 반신마비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잖아. 전문 간호사들이 있는 곳이 어머니한테도 좋아. 지금 할머니 상태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예요? 재활 치료받으면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해리나 현실을 봐야지. 79이야. 그 나이에 반신마비면 회복이 쉽지 않아. 가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혜린아, 조용히 해. 여긴 병원이야. 준우가 혜린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혜린은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안, 복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떼어낸 상태였고 링거만 막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엄마. 복녀의 눈이 천천히 준우를 향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엄마. 저예요. 준우요. 준우는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준우는 복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영은 침대 옆에 서서 복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요. 가영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옷 정리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주머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린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린은 서류를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2천만 원. 준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대출 연장 불가 통지였습니다. 3천만 원. 역시 준우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신용카드 연체 고지였습니다. 500만 원. 가영 이름이었습니다. 준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준우는 가영을 쳐다봤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나 몰래 대출 받았어? 내 이름으로 5천만 원이나. 준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해요. 여기 병원이라니까요. 대답해. 이게 뭐냐고. 투자했어요. 주식에. 가영이 소리쳤습니다. 준우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식? 나 몰래 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주식을 했다고?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그것도 내 명의로. 준우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애 학비에, 집 대출에, 생활비에. 나도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나도 명품 가방 하나쯤 사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몰래 대출 받았어? 그것도 내 명의로. 지금 연체까지 됐잖아. 미안해요. 주식이 떨어질 줄 알았겠냐고요. 나도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가영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준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혜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복녀는 침대에 누운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복녀의 심장 박동 측정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 불규칙한 소리였습니다. 혜린이 놀라 복녀를 봤습니다. 할머니.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도 뛰어왔습니다. 복녀의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세요. 빨리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혜린과 준우와 가영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 소리만 삐삐 울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벽에 기대 서 있었고, 가영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고, 혜리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의사는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혜리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컵 조각들, 넘어진 의자, 식어버린 미역국. 혜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컵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탁자를 닦고 의자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옷장, 오래된 화장대, 좁은 침대. 혜리는 병원에 가져갈 할머니 옷가지를 챙기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때 옷장 밑에서 낡은 보스턴백이 보였습니다. 혜리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혜리는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준우 대학 등록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혜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250만 원. 4년간 8학기.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 뒤에는 할머니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 3년 매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게 보증금 모은 돈 준우 장가 보낼 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아버지 결혼식 2주 전이었습니다. 통장 사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보증금 전액. 30년 모은 돈. 준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혜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상금 손녀 혜린이 대학 학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100장이었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혜린이 대학 갈 때 보태주려고. 할미가 모은 용돈이다. 혜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작은 방에서 혼자 살면서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 모았습니다. 혜리는 가방 맨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통장이었습니다. 해리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잔고 3,200만 원. 해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해리는 통장 내역을 쭉 훑어봤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 노후 자금. 엄마가 죽으면 이 돈 써라.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해리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들과 통장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우는 복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해리나. 이거 봐요. 해리는 가방을 준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준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아빠 대학 보내려고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거예요. 준우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게 보증금 인출 내역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2주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가게 보증금을. 네. 30년 모은 돈 전부요. 아빠 결혼 자금 만들려고.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500만 원 현금이었습니다.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제 대학 학비래요. 할머니가 모으신 용돈이래요. 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준우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를 봤습니다. 3,200만 원. 준우는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3천만 원. 아빠 노후 자금이래요. 할머니가 20년 넘게 모으신 거예요. 준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는 뭐 했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엄마를 버렸어. 엄마가 쓰러졌는데 여행을 갔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준우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혜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녀는 침대에 누운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는 기어서 복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복녀는 기운 없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귀를 복녀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복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 네, 엄마. 사람 되라.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사람 될게요. 제대로 된 사람 될게요. 복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우는 복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바닥에 흩어진 봉투들과 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는 준우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아빠 위해서요. 가영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잔고를 봤습니다. 3,200만 원. 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천만 원이나. 그 순간 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영에게서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이 돈은 손대지 마. 절대로. 준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가영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우리 빚 갚는데. 닥쳐.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우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돈은 엄마 거야. 엄마 병원비, 재활치료비, 엄마가 편하게 사실 돈이야. 절대 다른 데 쓰지 마.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다시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해졌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왼쪽 몸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재활병동 침대에 복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복녀의 왼쪽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아팠습니다. 팔이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둔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간 재활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복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건으로 땀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복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말은 통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복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똑똑.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손님? 복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우나 혜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일까요? 노인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녀 씨, 저 기억하시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복녀는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맑았습니다. 복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상도 씨? 맞소. 박상도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상도. 50년 전 이름입니다. 복녀가 29, 박상도가 32이었을 때입니다. 복녀는 갓 태어난 아들 준우를 업고 시장 구석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집에 돈을 안 가져왔습니다. 복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박상도는 그때 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자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복녀의 김밥 좌판에 와서 김밥을 샀습니다. 어느 날 복녀가 아이를 업고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침부터 김밥이 하나도 안 팔렸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쌀도 떨어졌고 분유 살 돈도 없었습니다. 박상도는 그날부터 복녀에게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돈은 내지 못한다고 대신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싫다고 했지만 박상도는 우겼습니다. 매일 와서 김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복녀 좌판 밑에 쌀 한 포대를 놓고 갔습니다. 복녀는 나중에 그게 박상도가 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년 후 박상도는 시장을 떠났습니다. 더 큰 공사장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 이후로 박상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상도 씨, 어떻게?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상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문에서 봤소. 노인 학대 관련 기사에 복녀 씨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사진도 있었고, 한눈에 알아봤소. 복녀는 놀랐습니다. 신문에 나왔단 말인가요? 박상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 보고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복녀 씨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혼자. 박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복녀 씨, 제가 빚을 갚으러 왔소. 빚이요? 50년 전 빚말이요. 복녀 씨가 저한테 김밥 외상으로 먹게 해주시던 그 은혜 말이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냥 정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요. 복녀 씨는 자기도 굶으면서 저한테 밥을 주셨소. 그때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시오? 복녀 씨 김밥이 아니었으면 저는 쓰러졌을 거요. 박상도는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 씨 덕분에 저는 힘을 냈소.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소. 작은 건물 하나 샀고 그게 커져서 이제는 건물 세 채를 가지고 있소. 복녀는 눈이 커졌습니다. 건물 세 채라니. 박상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요. 복녀 씨 재활 치료비 제가 내겠소. 그리고 퇴원하시면 제 건물 중 한 곳에 방 하나 드리겠소. 넓고 따뜻한 방이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복녀 씨가 제게 베푼 게 더 큰 은혜요. 그때 복녀 씨는 자기 아이도 먹이기 힘든 상황이었소. 그런데도 낯선 사람한테 밥을 주셨소.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아시오? 박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우와 혜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낯선 노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박상도는 일어나 준우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상도라고 합니다. 복녀 씨와 옛날에 아는 사이였지요. 준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박상도는 준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상도건설 대표이사 박상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복녀 씨 재활 치료비 제가 내겠소. 그리고 퇴원 후에 거처가 없으시다면 제 건물 중 한 곳에 방 하나 드리겠소. 넓고 따뜻한 방이요. 준우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50년 전 빚을 갚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게 베푸신 은혜를요. 박상도는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는 박상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울 따름입니다. 박상도는 복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복녀 씨, 이제 편히 쉬시오.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오. 제가 옆에서 돕겠소.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상도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베풀며 사신 엄마였습니다.
자기한테도 낯선 사람한테도 베풀며 사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자신은 버렸습니다. 준우는 복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인간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평생 베풀며 사셨는데, 저는,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복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우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혜린도 함께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활병동 복도에서 복녀가 워커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준우와 혜린이 양쪽에서 복녀를 받쳤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워커를 밀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걸음 왼쪽 다리를 끌듯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복녀는 10m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수건으로 땀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복녀는 웃었습니다. 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음이 어눌하지만 이제는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지? 준우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다음 주에 퇴원하세요. 엄마 집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다 손봐놨어요. 복녀는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집 고쳤어? 네. 화장실에 손잡이 달고 문턱 없앴어요. 보일러도 새 걸로 갈았고 방바닥도 새로 깔았어요. 따뜻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는 3개월 동안 퇴근 후마다 엄마 집에 가서 수리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곰팡이 핀 천장을 고치고 삐걱거리는 문도 교체했습니다. 주말에는 혜린과 함께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박상도가 재활치료비를 부담해준 덕분에 준우는 집 수리에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그날 저녁 준우는 혼자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은 2주 전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우는 핸드폰을 꺼내 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퇴원하신다. 혜린이가 보고 싶어 하니 시간 되면 들러. 전송.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 후 저녁 6시였습니다. 준우와 혜린은 복녀 병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영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와 혜린은 놀라 가영을 쳐다봤습니다. 복녀는 침대에서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가영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우는 가영을 말리려 했지만 복녀가 손을 들어 준우를 막았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가영아. 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잖아. 가영은 복녀의 손을 잡고 또 울었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혜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가영은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거야?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분간은 친정에 있을게. 당신한테,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준우는 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혜린이만큼은 포기하지 마. 애는 엄마가 필요해. 알아. 혜린이는 내가 잘 챙길게. 가영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엄마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가영은 딸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복녀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현관 앞에 있었습니다. 준우가 휠체어를 밀고 혜린이 짐을 들었습니다. 박상도가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녀 씨 가시죠. 집으로. 박상도가 미소 지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든 집으로, 익숙한 그 집으로. 20분 후 차는 복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우가 휠체어를 내렸습니다. 복녀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복녀는 입을 벌렸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벽지, 깨끗한 바닥, 새 보일러, 넓어진 화장실. 곳곳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문턱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뻐졌네. 엄마가 편하게 지내셔야죠. 준우가 말했습니다. 복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우는 복녀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복녀는 워커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우와 혜린이 양옆을 받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우는 보온병에서 국물을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복녀가 좋아하는 사골 국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종이컵을 들고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엄마, 준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평생 엄마 모실게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우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이제부터는 엄마 위에 살 거예요. 복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늦어도 돌아오면 돼. 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린도 울었습니다. 복녀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너희가 옆에 있어서.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공원에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와 준우와 혜린이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준우도 혜린도 웃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돌아오고 사람의 은혜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효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효는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햇살 같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